자, OOP라고 부릅니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이거를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많이 비교가 되는 게 이제 절차 지향 이런 걸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고, 이거랑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일단 객체 지향이라고 해서 절차가 무시되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써봤던 것처럼 순서대로 실행되는 거예요. 내가 작성한 코드가 순서대로 실행된다. 근데 단순히 이제 절차지향적 프로그래밍 방식은 진짜 그냥 순수하게 기능들의 흐름, 이 순서만을 기준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식이고,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건 절차적으로 동작은 할 건데 그 동작되는 대상이나 구조가 객체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현실 세계의 원리를 그대로 모델링해서 본떠서 프로그램 내에서 동작을 표현해 보자. 이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고요. 여러분이 코딩하실 때 만들었던 클래스는 이 설계도에 해당하는 개념이 됩니다. 이 설계도를 가지고 실제로 동작을 위해서 메모리에 뭘 만들어내면 그걸 객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프로그래밍 용어로는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객체를 생성한다 그러면 인스턴스를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실체입니다, 실체. 그래서 이 실체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을지, 세상에 존재하는 객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사물은 물리적이든 아니면 논리적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묶음으로 표현될 수 있으면 다 객체로 볼 수가 있는데, 프로그램에서는 그 객체가 어떤 속성을 가져야 되느냐,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값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행위, 이 객체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이것들은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메서드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속성은 필드, 변수에 대한 개념과 매치가 되고요. 그러면 이런 클래스가 있으면 이 클래스를 바탕으로 공장에서 지금처럼 차를 찍어냈어요. 그러면 설계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자동차가 가지는 기본적인 속성들이 있었을 겁니다. 엔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배기량, 그다음 바퀴의 개수, 창문의 개수, 문의 개수, 그다음 자동차의 색깔, 자동차의 크기, 이런 것들이 이제 속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행위는 자동차가 할 수 있는 것, 바퀴가 굴러가게 할 수 있죠. 전진, 후진, 조향 장치를 통해서 좌회전, 우회전, 바퀴를 꺾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브레이크, 멈추는 것도 할 수 있고, 비가 와서 물이 떨어지면 와이퍼를 움직일 수도 있고, 라이트에 불이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건 다 기능이죠. 그런 것들은 메서드로, 행위 형태로 뭔가 정의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럼 얘는 지금 노란 차인데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놨으면 또 다른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빨간색 차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빨간색 차고 얘는 트럭만큼 크기가 크고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개념은 그런 겁니다. 클래스와 객체, 이 두 가지를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게 캡슐화, 상속, 추상, 다형, 이런 특징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미 여러분이 클래스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 봤고, 또는 앞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대략 이해하고 계신다면 클래스는 다 캡슐화되어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캡슐이 뭐예요? 제가 아는 캡슐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뭐 감기 걸렸을 때 먹는 약이 캡슐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 있죠. 혹시 캡슐 열어보신 분 있나요? 이 캡슐을 열어보면 이 안에 가루약이 들어있어요. 얘가 만약에 감기약이라면 이 안에 들어있는 가루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겠죠? 감기를 낫게 해주는 성분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지금 의학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몰라요, 그런 거. 그래서 감기를 낫게 할 수 있는 약들이 들어있을 건데, 이 안에는 감기와 관련된 것들만 들어있는 거지 감기랑 관련되지 않은 어떤 성분들이 들어가 있으면 감기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감기를 낫게 할 수 있는 성분들만 들어가 있어야지 그 외의 성분들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캡슐이라고 하는 걸로 묶어 놓은 겁니다. 물론 캡슐의 목적은 여러분의 위에서 뭐 천천히 흡수되도록 뭐 이런 개념들이 들어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캡슐이라는 개념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떤 관련 있는 것들, 속성이나 기능들을 묶어둔 거다. 이걸 캡슐화라는 특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별거 아니죠. 그리고 이 관계 있는 것들만 들어있는데, 감기약 캡슐을 열어서 이 안에 다른 성분을 집어넣고 하면 되겠어요?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기약 캡슐은 보호되어 있는 거예요. 밖에서 바라봤을 때, 이 캡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요? 감기약인 건 알지만, 이게 감기약 캡슐인 건 알지만 그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밖에서 쳐다볼 수 있냐 이거죠.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캡슐을 이용할 수는 있죠. 먹는다. 그럼 이 녀석의 기능을 활용한다고 볼 수 있겠죠.
감기약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감기를 완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성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이걸 먹으면 소화되고 흡수돼서 사람한테 뭔가 작용을 할 건데, 그때 이 약이 사용되는 거죠. 이 약은 먹히는 기능을 가진 거예요. 위에 들어가서 녹아내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내부에 있는 약들을 제공을 하겠죠. 자, 클래스 내부라고 표현은 했지만 정확히는 객체의 내부에서는 이라는 게 좀 더 맞아요. 객체 내부에서 처리되는 일들이 외부에서 직접적인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그리고 필요한 부분만 공개하도록 할 수 있는 특성이 또 추가가 됩니다. 이런 특성이 이제 은닉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객체가 뭔가 어떤 기능이나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면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숨겨둘 것, 그리고 외부에 공개할 것,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특성을 생각해서 클래스를 정의하겠죠. 이게 객체지향에서 가장 첫 번째 봐야 되는 개념이고요.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여러분이 이해를 하라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뭔가 느낌을 가지라고 설명드리는 거니까 뭐 이해가 안 된다, 납득이 안 된다, 그래도 괜찮아요. 자, 캡슐의 개념을 알고 나면 이제 그 후로는 상속에 대한 개념을 보게 되는데, 이 상속은 기존에 만들어 놓은 클래스가 있으면 그 클래스의 기능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걸 상속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만들어 놨던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다 기능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이 클래스를 수정하는 거겠죠. 이 부분에 코드를 더 추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근데 그 개념이 아니라 기존 설계도가 있으면 여기에 1이라는 기능이 있다. 근데 이 1이라는 기능과 플러스 추가적인 기능이 더 필요한 클래스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걸 상속해서 추가적인 기능을 이 새로운 클래스에 정의를 해두면 이 두 녀석이 상속 관계로 매치가 돼 있기 때문에 1번 기능, 2번 기능을 가지는 이 각각의 클래스가 어떤 관계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고, 나중에 2번 기능을 가진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하면 2번 기능 플러스 1번 기능까지도 같이 활용될 수 있는 객체가 생겨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죠? 괜찮아요. 상속은 기존 클래스를 재사용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여기서부터 많이 어려워져요. 캡슐화까지는 그래 그렇구나 할 수 있는데, 상속부터는 이게 뭐지 하실 수 있어요. 이유는 클래스와 객체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정립되지 않으면 상속부터는 멘붕이 옵니다. 그래서 이건 재사용이라는 개념, 코드의 재사용, 그다음 신뢰성이 증가한다. 기존 코드가 완벽하다라는 보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속을 해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을 때 문제가 있다면 새로 추가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지 기존 코드에 문제가 있진 않을 거다. 그리고 이 신뢰성 증가라는 개념은 사실상 현재 시점에 느끼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특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속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되고 나면 그 상속을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게 추상화와 다형성입니다. 상속을 모르면 추상화 다형성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상속은 코드의 재사용이다 라는 개념을 잘 깔아놓고, 이때 추상화 개념은 모양이 정해져 있지 않은 모든 것들을 추상화라고 합니다. 추상적인 특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인형을 하나 만들어요. 이 인형이 배를 눌렀을 때 소리를 내는 인형이다. 근데 이 인형의 모양이 정해져 있나요?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클래스의 내용으로 정의하고자 하는 내용들, 정의하고자 하는 그 행위, 그 생각, 그것들이 다 추상화입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려고 한다. 그럼 그 만들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하겠죠. 나 이런 거 만들어야지 라고. 이게 추상적인 거예요. 그 추상적인 개념을 클래스라고 하는 형태로 실제 정의를 내려야 되는 거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 그걸 통해서 객체가 생성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추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상속이 가능하다는 건 A라는 클래스가 있고 B라는 클래스가 있고 C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A한테도 1이라는 기능이 필요하고 B한테도 1이라는 기능, C한테도 1이라는 기능이 필요해요. 그러면 각각의 클래스에 똑같은 기능이 계속 정의가 되지 않을까요? 그죠? 클래스마다 계속 똑같은 내용이 정의가 돼야 돼. 뭐 꼭 그래야 된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얘들이 같이 상호작용을 할 거라서 굳이 똑같은 기능을 각각의 클래스에 다 정의해 놓을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속의 개념을 활용합니다. 1번 기능을 가지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클래스를 상속합니다 라고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
각각의 클래스에다가 동일한 기능을 정의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A라는 클래스로 객체를 만들면 저 베이스 모양하고 A라는 모양이 같이 찍혀서 한 덩어리의 객체가 됩니다. 그럼 1번 기능이 들어있겠네? B로 객체를 만들어도 베이스가 만들어지고 1번 기능이 있겠죠? B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1번 기능을 가진 클래스를 여러 번 정의할 필요 없이 한 번만 정의해 놓으면 되잖아요. 상속은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베이스가 가지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번이 여기서 명확하게 정의가 되는 게 아니라 기능이 있기는 있어야 돼. 기능이 있기는 있어야 되지만 명확히 어떻게 동작할지는 정의하긴 어려워. 대표적으로 그런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동물들 움직이는 게 동물이죠. 동물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여러분이 정의를 한다 그러면 동물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을까요? 먹는다. 먹기라는 기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동물은 어떻게 먹는다고 메서드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동물이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먹는지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동물이라는 걸 보신 적이 있어요? 동물은 다 움직입니다. 근데 동물이 어떻게 움직인다고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세상에 동물 보신 적 있나요 진짜로? 동물 객체? 동물이라는 분류를 알고 있는 거지 동물이라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맞나요? 이런 개념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추상화예요. 그러면 그런 추상화가 되어 있는 애들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냐면 1번 기능이 있기는 있지만 명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을 얘를 부모 클래스라고 부르고 얘를 자식 클래스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러면 부모가 갖고 있는 이 1번 메서드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은 이런 먹기 같은 메서드라면 자식 클래스에서 1번의 기능은 어떻다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갖고 있는 1번의 기능은 자식이 만든 1번의 기능으로 대체가 됩니다. B는 따로 재정의를 하지 않았다면 대체되지 않겠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부모가 갖고 있는 메서드를 자식에서 재정의하는 형태를 오버라이딩이라고 불러요. 이러면 뭐가 좋아지냐면 자, B에서는 부모의 1번 기능을 분홍색으로 그 다음에 C에서는 부모의 1번 기능을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재밌는 건 자바에서 참조의 개념이 있어요. 참조. 이렇게 쳐다보는 걸 참조라고 하죠. 화살표로 접근할 수 있는 개념. 그러면 부모의 참조 변수는 자식 객체를 참조할 수 있어요. 왜냐? 부모 참조 변수가 참조하는 곳은 어떤 게 있으면 되냐면 베이스의 모양만 만족하면 참조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지금 생성된 객체의 모양 한번 보실래요? 베이스의 모양이 있죠? 그리고 자식 A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참조 변수가 이 객체를 참조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만큼 참조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B 객체를 참조할 수도 있어요. B 객체를 참조할 수도 있고 이때는 요만큼만 또 참조가 됩니다. 다만 재정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가 분홍색이에요. 분홍색. 재정의를 했기 때문에 재밌는 건 부모의 참조 변수는 원래 부모의 모양밖에 볼 수가 없지만 부모가 갖고 있는 이 기능을 자식에서 재정의를 해놨다면 재정의된 모양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동물을 얘기했는데 동물을 상속해서 고양이를 만들고 동물을 상속해서 개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고양이도 뭘 먹을 수 있고 개도 뭘 먹을 수 있죠. 동물한테는 정의될 수 없었지만 고양이한테는 정의할 수 있죠. 그럼 고양이한테 먹을 수 있다라는 먹기라는 저 개념을 여기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고양이는 어떻게 먹는다. 그리고 개는 또 어떻게 먹는다. 이렇게 따로 재정의를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뭘 가능하게 하냐면 내가 동물 2마리를 키워요. 동물 2마리를 키워서 이렇게 동물을 쳐다볼 수 있는 참조 변수가 2개가 있는데 첫 번째 동물이 쳐다보는 동물은 고양이고 두 번째 동물은 개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2마리한테 야 먹어 그러면 둘이 똑같이 동작할까요? 이 2마리한테 동일하게 야 먹어 먹기라는 기능을 동작시키면 어떻게 동작하겠어요? 고양이를 참조하고 있는 참조 변수를 통해서는 고양이에 정의된 먹기가 동작을 하고요. 개를 참조하고 있는 애를 통해서는 개한테 정의된 녀석이 동작을 하게 돼요. 이건 마치 동물원에 가서 여러분이 동물들한테 소리 지르라고 요청을 해봐요.
그럼 거기 있는 동물들이 전부 다 똑같은 소리를 낼까요? 다 다른 소리를 내겠지. 하지만 모든 동물은 소리를 낸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잖아. 하나의 모양으로 여러 가지 형태를 관리할 수 있는 개념을 다형성이라고 합니다. 이미 대표적으로 여러분 알고 있죠. 오버로딩이라는 걸 해봤기 때문에 프린트 ln을 호출할 때 문자열을 줘도 되고 숫자를 줘도 되고 알아서 동작이 가능하죠. 내가 주는 인자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프린트 ln이 여러 가지 형태로 동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이 상속이 기반이 돼서 추상적인 개념도 표현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다양한 형태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은 지금 이 설명을 듣고 완전히 이해를 하라고 설명을 드린 게 아니라 오 그런 게 있어? 요 정도 깔끔하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 이제 철학적 개념들이 막 베이스가 되고 그런 거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있다. 요 정도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거는 자바 클래스가 어떤 것들로 이루어지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클래스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 건데 멤버 필드, 멤버 메서드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클래스를 만지면 무조건 보시게 됐던 겁니다. 변수와 메서드, 함수, 필드와 메서드, 변수와 함수죠. 클래스는 이 녀석들로 묶여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 생성자, 그 다음에 외부 공개 또는 공개하지 않음 이런 것들을 표시해 줄 수 있는 접근 지정자 그리고 객체를 관리해주는 가비지 컬렉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 번씩 훑어서 보려고 해요. 일단 예제 하나를 두고 진행을 할 겁니다. 자, 2차원 좌표라는 건 X랑 Y죠. 어떤 지도 같은 맵이 있다고 하면 그 맵에서 지나간 길을 표시하기 위해서 2차원 좌표 값을 하나 저장하고 싶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런 게 필요할 거예요. 포인트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가지는 건 무엇이냐? 정수형으로 X 변수와 정수형으로 Y 변수를 가질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로 포인트 값을 반환해 주는 애를 하나 만들게요. 이런 메서드를 하나 둡시다. 왜? 편하려고요. 관련 있는 것만 묶어 놓는다 그랬어요. 포인트라는 클래스는 2차원 좌표를 저장하기 위한 클래스. 그래서 X 변수, Y 변수로 X 좌표, Y 좌표 값을 저장할 수 있고 그 저장된 값을 문자열로 반환할 수 있는 기능을 정의해 봤어요. 이제 이걸 사용해서 좌표를 저장해 볼 수 있겠죠. 좌표를 저장하려면 포인트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값을 저장할 수 있겠고 문자열로 출력도 해볼 수 있겠죠.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다면 force1이라는 참조 변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참조를 하고요. 어떤 걸 참조할 거냐면 메모리 힙에 만들어진 X 변수, Y 변수를 가지는 객체. 그 다음에 이 메서드는 point to string은 여기 만들어집니까? 얘는 클래스 영역에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 X에는 0이 들어있고 Y에는 0이 들어있습니다. 처음에는 디폴트로 초기화는 이렇게 돼요. 그 후에 force1 그러면 force1이 참조하는 객체를 말하는 거고 그 객체의 X에 100을 넣는다가 된 거고요. 두 번째 force1이 참조하는 객체에 Y에다가 200을 넣는다가 된 겁니다. 그래서 force1이 갖고 있는 x, y 값을 문자열로 반환받으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이런 게 나오겠죠. 내가 만들어낸 문자열. 자, 좌표가 하나 더 필요하면 새로운 참조 변수에 새로운 객체를 만들면 새로운 좌표를 사용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객체 하나, 객체 둘 이렇게 각각이 값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클래스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클래스는 무엇을 가진다? 멤버 필드와 멤버 메서드를 갖는다. 이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이 클래스가 들어있는 예제 패키지를 그대로 복사할 겁니다.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두 번째 패키지라고 02번 숫자를 붙여줄 거고요. 기존의 코드는 닫아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패키지에 만들어낸 포인트 클래스를 수정해 가면서 문법을 확인해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뭘 확인해 볼 거냐면 객체의 초기화 개념을 볼 겁니다. 객체의 초기화는
이 클래스로 생성하는 객체가 가지는 이 멤버 필드 있죠? 이 멤버 필드의 값을 세팅하는 걸 초기화라고 해요. 이때 별도로 선언하지 않으면 가비지 컬렉터를 통해서 디폴트 값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이때 디폴트 값이라는 것은 각 자료형마다 0, false, null 이런 식으로 0에 해당하는 값들로 자동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그리고 직접 초기화할 수 있고요. 블록에서 초기화할 수 있고요. 생성자에서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객체를 초기화하는 방법. 그래서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은 초기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초기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객체를 생성만 하고 바로 x, y가 무슨 값을 가졌는지 출력을 해보면 뭐가 들어있을 거예요? 자동으로 0으로 세팅이 됩니다.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면. 자, 근데 직접 초기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멤버 필드에다가 직접 값을 세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직접 초기화하는 개념이에요. 이러면 당연히 아무것도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기본 값으로 들어가겠죠. 이게 직접 초기화. 그다음 두 번째 블록 초기화라고 있는데 이 블록 초기화는 중괄호 블록을 중간에 그냥 써요. 이 안에서 초기화를 하는 겁니다. 블록 초기화는 단순 초기화가 아니라 어떤 로직을 만들어낼 수 있다. 확인해 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값이 이렇게 나왔네요. x는 1, y는 8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객체가 생성되면 x 변수, y 변수를 가지는 객체가 생긴 거예요. 이 녀석한테 디폴트로 0이 아니라 직접 초기화 값이 있기 때문에 이 값이 세팅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블록의 내용이 동작을 해서 x의 값이 다시 1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 코드가 동작하면서 결과가 8이 나온 거예요. 직접 초기화된 값이 먼저 세팅이 되고 그 다음 블록에 들어가 있는 게 초기화가 된다. 이 블록 초기화는 뭔가 코드를 좀 더 작성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고요. 블록 초기화는 여러분이 직접 쓰실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문법적으로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라고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생성자 초기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생성자 초기화는 객체 생성 시 객체를 생성할 때 반드시 호출됩니다. 반드시 호출해야만 해요. 그럼 생성자가 뭔데?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멤버 메서드입니다. 이 생성자는 객체를 생성할 때 반드시 호출하게 돼 있어요. 호출. 메서드니까 호출. 지금까지 여러분 보시면 클래스 이름과 똑같은 메서드가 있었나요? 없었죠? 근데 객체를 생성하는 형태를 보세요. 메서드 호출하는 거였죠? 이미 생성자를 호출하고 있었고요. 생성자 호출 시에 전달하는 값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매개 변수가 아무것도 없는 생성자는 디폴트 생성자라고 부르는데 포인트 클래스에는 그런 생성자가 없었잖아요. 생성자가 하나도 정의되어 있지 않다면 디폴트 생성자를 자동으로 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제가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클래스의 이름과 동일한 메서드, 얘가 디폴트 생성자라고 부르는 애인 거예요. 그리고 특징을 보니까 메서드인데 뭐가 안 보이지 않아요? 생성자는 반환하는 자료형이 없습니다. 얘는 생성할 때 호출되는 것이 목적, 그래서 객체를 초기화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기능적으로 뭔가 누군가에게 반환해주고 이런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선언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저는 포인트라는 디폴트 생성자를 정의했을 뿐이고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다시 실행을 해보면 그 메서드가 동작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녀석 갖고 뭘 하냐면 멤버 필드의 변수 초기화하는 거예요. x에다가 뭘 넣겠다, y에다가 뭘 넣겠다, 이런 식으로. 목적이 이거예요. 뭔가 초기화하기 위한 목적. 객체 생성할 때 반드시 호출되게 돼 있으니까. 0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 볼까요? 다시 실행을 했더니 x, y 값이 0으로 세팅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으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먼저 객체가 생성될 때 멤버 필드에 세팅되는 값은 직접 초기화되는 값이다. 그 다음엔 블록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초기화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생성자가 호출이 된다. 왜냐하면 여기다가 제가 초기화 블록이라고 출력을 한번 넣어보면 디폴트 생성자보다 먼저 얘가 실행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실행을 하면 초기화 블록이 동작을 했죠. 초기화 블록이 동작하기 전에는 당연히 기본 값으로 세팅이 먼저 됐었겠죠. 그래서 이런 순서가 있어서 디폴트 생성자가 가장 마지막에 값들을 세팅할 수 있게 동작을 하겠다. 이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겠어요? 얘를 가장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놓고 보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생성자를 사용하는 방법은 디폴트 생성자는 당연히 디폴트 값 세팅하는 게 목적이고, 얘는 메서드이기 때문에 오버로딩이 가능해요. 오버로딩이 가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포인트 객체를 생성할 때 아무런 인자도 전달하지 않게 되어 있지만 x랑 y의 기본값을 세팅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변수를 받아서 x에다가는 n1에 들어온 값을 넣고 y에 n2에 전달된 값을 대입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성자는 디폴트 생성자가 아니라 매개 변수가 있는 오버로딩된 생성자예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생성자가 몇 개예요? 2개네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객체를 생성할 때 이렇게 생성을 해도 되고, 또는 이 생성자 메서드에다가 인자를 전달해서 생성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객체를 생성할 때 두 가지 형식으로 객체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초기화 블록 디폴트 생성자 00 마지막 해서 나왔죠. 초기화 블록 동작됐고 오버로딩 된 생성자가 동작을 했네요. 그래서 x, y에는 10, 20이 들어있는 형태로 출력이 됐네요. 생성자를 오버로딩 한다는 건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미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new 스트링 할 수 있고요. 이렇게도 되고요.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봐요. 이거 생성자죠? 스트링 디폴트 생성자. 스트링에 스트링을 전달받는 생성자. 스트링에 캐릭터형 배열을 전달받는 생성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도움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을 더블 클릭해서 F1 그러면 자바 API 문서가 나옵니다. 여기에 스트링 클래스의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자, 아는 만큼 보여요. 퍼블릭 클래스 스트링 익스텐즈, 임플리먼트, 상속에 관련된 거고요. 자, 내려가 볼게요. 컨스트럭터, 이게 생성자입니다. 스트링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는데 그 스트링 클래스의 생성자가 어떤 게 있냐면 스트링 디폴트 생성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 바이트 배열을 받는 생성자, 바이트 배열의 캐릭터 셋 정보를 입력받는 생성자. 좀 더 내려가 보면 캐릭터형 배열을 받는 생성자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생성자가 많이 있죠. 스트링을 받는 생성자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스트링 객체를 생성할 때 디폴트 생성자도 써보고 문자를 받는 것도 써보고 문자 배열을 받는 것도 써본 겁니다. 이거 전부 제대로 동작을 하는 거니까, 제공이 되는 기능이니까. 빈 문자열이 나오고 얘는 hello, 얘는 hell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래서 지금 클래스는 관계 있는, 관련 있는 것들만 묶어주는 건데 그걸 캡슐화라고 하고요. 그걸 통해서 객체를 생성할 건데 그 생성되는 객체가 갖고 있는 이 변수에 값을 세팅할 수 있는, 초기화할 수 있는 방법이 직접적으로 초기화도 할 수 있고 초기화 블록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성자라는 개념으로 객체를 생성할 때 어떤 값을 세팅할 건지 정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클래스를 정의할 때 해당 클래스를 사용하는 측에서 어떻게 객체를 생성하게 해줄 건지를 생각해서 정의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써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것들을 정의해서 그렇게 활용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객체를 초기화하는 방법, 거기서 생성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생성자에 관련된 얘기들을 정리해 드린 겁니다.